함께 재무관리를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 박사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8주차 교과서 제7장 232페이지를 강의하도록 하는데, 오늘 8주차는 대면 강의일 때는 원래 중간고사 기일입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중간고사 지필공사가 없기 때문에 강의로 대체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기 초기에 얘기했다시피 근본 중간고사 범위를 오늘 강의하는 8주차까지 완료한 후에 강의 자료 요약을 해서 제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 자료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과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절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절에서는 위험투자안에 대한 투자 결정, 3절에서는 차입 가격 결정 이론, 그리고 4절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6장에서는 개별 자산 고유 위험과 포트폴리오 위험의 개념 구분, 이의 측정 방법,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효율적 분산 투자의 원리, 포트폴리오 최적 선택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본장에서는 재무이론의 기초가 되는 균형 가격 결정 모형인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과 차익 가격 결정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겠으며, 또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CAPM, 즉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본시장성과 증권시장성의 차이, 다음은 총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기대 수익과 위험의 상충 관계와 CAPM의 투자 결정의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APT의 의의와 차의 거래 개념, 그리고 효율적 시장 가설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3페이지 강의 자료 3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CAP, 즉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위험을 고려한 투자 결정은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앞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중심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는 분산 투자의 원리,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투자자들이 모두 앞장에서 설명한 이러한 방법으로 효율적 분산 투자를 시도한다면 시장 전체로 볼 때 증권과 같은 자본자산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고, 이번 절에서는 다루는 이런 CAPM은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투자 위험을 반영한 자본자산의 적정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의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란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자본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며, 여기서 자본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자산을 말하는데, 주로 주식,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가리킵니다. 또한 균형 상태라는 것은 이들
자본 자산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에서 모든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가격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개별 투자자들이 앞장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시장 전체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주식과 같은 자본자산의 균형 가격이 투자 위험을 반영하여 얼마가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PM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재무 의사 결정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과서 234페이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는 3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추정, 위험 실물 투자안의 요구 수익 추정과 투자 결정, 과대 과소평가된 증권의 선별, 네 번째 주주의 기회 투자 수익률과 주식의 내재 가치 추정, 다섯 번째 펀드 매니저 등에 대한 투자 성과 평가 등이 중요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M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가정 하에서 도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 1을 보면 평균 분산 기준이 가정입니다. 투자자는 단일 기간에 걸쳐 기대 수익과 분산 기준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합니다. 가정 두 번째로는 동질적 미래 예측의 가정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투자 기관이 갖고 미래 증권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 대하여 동질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시장의 가정입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자본과 정보의 흐름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즉, 자본시장은 완전 시장이며 거래 비용, 세금 등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무위험 자산의 존재 가정입니다.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면 모든 투자자들은 무위험 이자율 수준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시장의 가정입니다. 자본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있다는 가정하에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자본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밝히는 모형으로는 다음에 설명하는 자본시장성과 증권시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235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성입니다. 자본시장성은 CAPM을 도출하는 단계로서 자본시장성은 자본자산의 전체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7의 1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앞의 제6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험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 무위험 자산을 포함하면 더 우월한 포트폴리오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림 7-1에서 보면 위험 있는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선은 XA라고 하고, 그러나 포트폴리오에 무위험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효율적 투자선은 RFMN이 됩니다. RFMN 상에 표시되는 투자 성과는 자본을 둘로 나누어 투자 자금의 일부를 무위험 자산 RF에,
그리고 나머지 투자 자금을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M에 투자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M은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위험한 단위를 감수하는 것에 대한 초과 수익의 비율인 위험 프리미엄 대 변동성 비율이 가장 크고 위험 자산으로서는 유일하게 효율적인 투자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과서 2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6페이지. 이러한 위험자산들의 효율적 결합은 개별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며 위험 선호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M의 투자 비율 뿐입니다.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두 단계로 분리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계에서는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에 투자하는 것이, 둘째 단계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를 고려하여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 결정과 자본 투자 결정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오직 시장 포트폴리오의 M만이 유일하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문제는 모든 투자자 자신의 위험 선호도와는 관계없이 M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결되고, 다만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 즉 자본 조달 문제는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빈의 분리 정리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M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자산을 포함하게 되는데, 균형 상태에서는 모든 자산의 시장 전체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의 구성 비율만큼씩 투자되어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다. 완전 분산 투자된 위험 자산의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무위험 자산과 완전 분산 투자된 위험 자산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M에 나누어 투자하게 될 때 자본시장이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며,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기대 수익 사이에는 일정한 성형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관계가 표시된 직선 RFMN은 결국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M의 결합선인데, 이를 자본시장선, 즉 CML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선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 대상의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또는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도 포함시키고, 효율적 분산 투자를 할 경우 균형 상태에 이른 자본시장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기대 수익의 선형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235페이지에 있는 그림 7-1에서 Q, A, B와 같이 CML 아래에 위치하는 투자 자산은 비효율적 자산을 나타내는 거고, 이 자본시장선에서 표시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E와 표준편차 P의 관계는 식 7-1의 직선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237페이지 증권시장선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위험을 전체 위험을 재는 단위인 표준편차로 사용한 반면, 증권시장에서는
세계적 위험 단위인 베타를 사용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별 자산의 비체계적 위험은 거의 상쇄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이 이 투자자에게 중요하며 CAPM은 그래프로 나타내는 증권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자본 자산의 위험과 기대의 수익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8페이지, 우리 교과서 237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 특정성과 베타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 7-1에서 설명한 자본시장에서는 위험 자산도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완전 분산 투자하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따라서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분산 투자가 되지 못한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나 개별 주식에서 Q, A, B와 같은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효율적 분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위험은 시장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위험은 분산 투자 자산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분산 불능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별 자산의 위험은 다음과 같이 시장 전체 공통 요인에 연동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자산의 가격 변동은 시장 전체에 연관된 가격 변동 플러스 각 개별 기업 고유 요인에 연관된 가격 변동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과정은 일정 기간에 있어서 어느 개별 증권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뜻하며, 하나는 기대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공급률의 변화, 석유와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화 등과 같은 거의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적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특정 기업의 신제품 개발, 노사, 분규, 공장의 화재, 핵심 인물의 이지나 병고 등의 사건과 같은 여타 종목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 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미시적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산 수익률이 변동을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직선식으로 표시하면 7 상과 같이 자산 J의 수익률이 단 하나의 공통 요인인 시장 수익률과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38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9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림 239페이지 교과서 우측에는 이 그림을 7-3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축의 개별 자산 J의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수평축의 시장 전체 수익률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독립 변수로 하여 대응시킨 것인데, 여기서 RZ를 RM에 관하여 회귀 분석하면 그림 7-2에서 보는 것처럼 양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39페이지, 이 강의자료 10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죠.
7-4의 회귀 분석에서 추정된 회귀 개수 알파, 베타는 증권의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여러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증권 특성선이라고 부르며, 증권 특성선에서 기울기 베타 개수는 자산 J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 변동에 대한 평균적인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베타 개수는 시장 위험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시장 전체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주식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자산의 베타 개수가 1.5라고 하면 시장 수익률이 10% 증가한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이것이 1.5배인 15%만큼 증가하는 성향이 있는 자산임을 의미하는데, 절편 알파 Z는 시장 수익률이 0일 때의 수익률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자료 10페이지 교과서 239페이지 하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 특성성으로부터 수직적 거리로 측정되는 잔차 수익률은 시장 전체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특정 기업의 고유한 미시적 사건, 호재 또는 악재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산 수익률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의미에서 델타, 알파, EZ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증권 특성선 기울기 베타와 절편 알파는 개별 자산 Z의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의 관계를 잘 대표하는 직선의 회귀 개수이므로 최소자 승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과서 240페이지 우리 회의자 강의자로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증권 특성선의 회계 개수인 알파, 베타, EZ의 측정 방법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계산법입니다. 쭉 식을 보면은 자산의 평균 수익률, 시장 수익률 평균 이렇게 나타내죠. 여기서 베타 개수는 본래 미래 일정 기간을 예측한 사전적 수익률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미래의 사전적 자료 대신 과거 수익률이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거 일정 기간의 사후적 자료를 이용하여 베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2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240페이지와 241페이지를 계속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식은 주식 수익률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공통 요인과 개별 기업의 특수 요인 두 가지 원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의 변동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24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상의 관계는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경우도 그대로 성립하는데, 예를 든 베타 개수에 의한 위험의 측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죠. 교과서 241페이지 그림 7-3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분다는 쭉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에서 나타내고, 이러한
10과 같이 위험을 측정하면 시장 수익률과 공분상 Q, ZN의 N개와 시장 수익률 분산 한 개의 계산량만 있어도 위험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3페이지 우리 교과서 2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7-1입니다. 증권 특성성과 베타 계수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타 계수는 본래 미래 일정 기간을 예측한 사전적 수익률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미래의 사전적 자료를 예측하는 대신에 미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거 일정 기간의 사후적 자료를 이용하여 베타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과거 12개월간에 걸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익률 자료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두 주식의 베타 알파를 추정하고 증권 특성성을 도출해 보는 것입니다. 또 두 주식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죠. 교과서 243페이지 우리 강의 자료 14페이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대 수익률과 표준 변차를 이렇게 예를 들었고 그러한 코스피의 공분산을 쭉 얘기를 했을 때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의 베타 계수가 1.149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이 10% 증감할 때 현대자동차의 투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11.49%만큼 증감하는 공격적 증권의 성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대하여 추정해 보았더니 삼성전자는 베타 계수가 0.210이라는 것은 시장률이 10% 증감할 때 삼성전자의 투자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1%만큼 증가하는 방어적 증권의 성향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244페이지 예제 풀이를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강의자료 14페이지는 교과서에서는 삼성전자 증권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몇 줄고 바뀌었는데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자료 15페이지로 넘어가죠. 교과서 244페이지 하단 증권시장선의 도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베타 계수와 기대 수익률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를 살펴보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효율적이라면 베타 계수와 기대 수익률 사이에는 완전한 선형 관계가 성립되는데 왜냐하면 균형된 자본시장에서는 체계적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고 체계적 위험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도 낮습니다. 이러한 선형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위험 부담 없이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2와 같이 베타 계수와 기대 수익률 사이에는 선형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
교과서 245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16페이지에서 보이는 그림 7-4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성이 뜻하는 바는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위험계수는 베타계수로 대표되는 체계적 위험만이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 체계적 위험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인데, 투자 위험으로서 체계적 위험지수인 베타계수만이 의미 있다는 것은 개별 자산의 위험은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균형 상태에서는 주식 A나 B나 시장 포트폴리오 M이나 다음 관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계적 위험을 한 단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초과 수익의 비율인 변동성 보상 비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245페이지 하단식을 살펴보고, 그리고 교과서 2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위험 프로임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부분은 시장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어느 수준에서 대한 많은 연구가 있는데, 과거 C계열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할 때 미국 시장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 안팎의 수준을 보여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베타 계수인데, 베타 계수가 높을수록 위험 프리미엄은 높아야 함을 뜻하며, 수익률이 아닌 가격으로 설명하면 베타 계수가 높을수록 균형 가격은 낮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증권 위험 프리미엄은 식 7-10과 같이 평균적인 시장 위험 프리미엄에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 지수를 곱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46페이지 중간 우리 강의자료 1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ML과 SML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 균형 모형으로서 CML을 ER 델타 공간에 표시되고, SML은 ER 베타 공간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CML상에는 완전 분산 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에 한하여 기대 수익률이 표준 편차의 함수로서 표시되는 반면에, SM상에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나 개별 지식도 포함된 투자 자산에 대하여 기대 수익률이 시장 전체에 대한 개별 주식 위험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베타 계수의 함수로서 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잔차 분산을 지니고 있는 비효율적인 개별 증권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표시되는 CML 선상에 위치하지 못하며, 잔차 분산이 클수록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SML 선상에는 위치하게 되죠. 또한 SML 선상에는 비효율적 자산까지 포함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이 베타 계수와의 관계에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즉 SML에 의하면 동일한 베타이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갖게 되어 동일한 수평사에 놓이게 되는데, 이 수평선을 등베타 선이라고 합니다. 그림 교과서 247페이지 7-5에서 보는 것처럼 E는 12%, RF는 7%이고 자산 XY의 베타가 1.2로 동일할 때 이 두 자산은 베타에 상응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크기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X처럼
잔차 분산이 커질수록 오른쪽 편에 위치하게 되며 반면에 주식 Y처럼 잔차 분산이 0인 주식은 정확히 CML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주식 X가 총 위험은 크지만 주식 Y와 베타는 동일하여 두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것은 주식 X가 표준 편차가 큰 것만큼 시장 수익률과의 민감도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7-6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 A는 편차는 작지만 시장 수익률과의 민감도가 높아서 베타가 크므로 기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이자료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반면에 주식 베타는 표준 편차는 크지만 시장 수익률과의 민감도가 낮아서 베타가 작으므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증권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비효율적 투자 대상까지 포함한 모든 투자 자산의 위험과 기대 수익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증권시장성, 즉 SML입니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된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과서 248페이지 그림을 살펴보지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강의자료 18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 교과서 예제 7-2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계 자료와 주식 XY 자료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12%로 보고 표준 편차를 12%로 보고 무위험 이자율을 7%로 봤을 때 X와 Y의 관계를 보도록 하죠. 249페이지 교과서 풀이를 쭉 보면 총위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위험은 주식 X가 높지만 베타는 주식 XY가 모두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식 X와 Y는 체계적 위험이 0.0207로 동일하지만 비체계적 위험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식 X는 0.0418의 잔차 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주식 X에 대한 균형 기대 수익률 SM에서 구하면 13%가 됩니다. 한편 주식 Y는 총 위험이 주식 X보다 적지만 베타가 1.2로 동일하므로 균형 기대 수익률은 동일합니다. 이래서 결과를 보면 균형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총 위험이 아니라 베타, 즉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의자료 10페이지를 보고 교과서 249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게 투자 결정, 즉 증권 시장성과 균형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시장성은 투자 위험 가운데 체계적 위험만이 적정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적정 가격은 체계적 위험의 척도인 베타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 250페이지로 넘어가서 강의자료 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투자안을 평가할 때 반영시켜야 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에 한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총 위험으로 할 것인가? 또는 분산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경영자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투자 안의 체계적 위험보다는 총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 조달의 투자 안의 체계적 위험보다는 총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경우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체계적 위험만이 위험 투자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분산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개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이상의 다수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부담 없이 투자 위험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의 채택 여부는 다른 자산과의 결합 관계에 평가되어야 하고 분산 투자에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분산 투자가 자유로운 자본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지. 계속해서 교과서 251페이지를 보도록 하지. 이렇게 하여 위험하의 투자 결정은 SML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자 위험 가운데 체계적 위험만이 적정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고 적정 가격은 체계적 위험의 척도인 벨타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 제거가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교과서 251페이지 그림 7-7에서와 같이 자산이 존재한다면 이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이후의 체계적 위험, 베타 수준에서의 유 수준의 균형 수익률이 적절한데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성적인 투자라는 이와 같은 과소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압력이 높게 작용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여 유 다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산 Q와 O와 같이 체계적 위험 B5 수준에서의 균형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자산이 존재한다면 이는 과대평가된 자산이므로 이성적 투자자는 이러한 자산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압력이 높게 작용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기대 수익률 5 수준으로 상승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SML은 균형 상태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적정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추정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의자료 21페이지 우리 교과서 252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따라서 SML은 투자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만 조달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여 위험 투자한 평가에 적용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을 추정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 투자안을 평가할 때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SML을 이용하면 그 위험 투자안이 지니고 있는 체계적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균형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정된 요구 수익률보다도 위험 투자안의 예상 투자 수익률을 높으면 채택되고
그 반대면 기각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위험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 R은 예상 투자 수익률보다가 작을 경우에는 채택을 하고 요구 수익률이 예상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면 기각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죠. 교과서 250페이지 예제 7-3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22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SML을 이용한 위험투자안 평가를 잠깐 살펴보죠. 부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모 회사에서는 기존의 TV 생산 라인을 확장하여 LED, 냉장고, 휴대폰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 중으로서 이와 같은 제품 라인과 시장 관계 자료가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과 시장 포트폴리오 공부상까지 다 나타내고 있죠. 먼저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서로 투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예상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당연히 TV, LED, 휴대폰, 냉장고 순으로 투자안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증권시장선을 식을 계산을 쭉 해봤더니 각 투자 사업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고 수익성에 문제 있는 투자 사업을 지적을 해봅니다. 각 투자 사업의 요구 수익률은 SML의 베타 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수익성에 문제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TV와 냉장고라는 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를 보죠. 과대 과소평가 여부. TV는 과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고, LED는 균형 수익이 제로를 풀어도 수익이 적정평가되었다는 거고, 냉장고도 또 과대평가되었다는 거고, 반대로 휴대폰은 과소평가되었다는 이런 결과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자료 23페이지, 우리 교과서 253페이지 하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과대 과소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SML은 시설 투자와 같은 실물 투자에 대한 투자 결정에 쓰이는 것처럼 증권과 같은 금융 투자에 대한 투자 결정에도 이용이 됩니다. 즉 SML상의 균형 수익률은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체계적 위험을 감안한 적정 요구 수익률의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증권이 과소평가되었는지 아니면 과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를테면 다음 식에서 표시된 것처럼 기대 수익률은 해당 주식에 대한 증권 분석이나 과거 시계열 자료의 분석에서 추정하고 요구 수익률은 SML상의 적정 균형 수익률로 대응하여 이들 양자의 차이를 구하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가 플러스면 과소평가, 마이너스면 과대평가가 된 증권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교과서 254페이지에 넘어가서 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편 SML상에 표시되는 요구 수익률은 기업에게는 자기 자본 비용 내지 주주들의 기회 투자 수익률이므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장 5장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주식 모형들 중에서 주식의 이익 배당 흐름이 매년 G%만큼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가정한 다음 식의 정률 성장 모형이 있었는데 분모의 요구 수익률
RE를 추정할 때 SML선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 254페이지 예제 7-4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강의자로 24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주식 A의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에 대해 증권 분석한 예상 자료 무위험 이자율은 약 6%를 계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주식 A와 시장의 예상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시장선을 또 도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식 A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구하고 주식 A가 과소평가되는지 혹은 과대평가되는지를 또 평가합니다. 베타 A를 구하면 주식 A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분석 결과 주식 A의 차기 배당금이 1,840원, 연간 성장률이 10%로 일정하리라고 예상될 때 주식 A의 내재 가치는 얼마인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4만원으로 나타내고 있죠. 다음은 강의자료 25페이지, 우리 교과서 255페이지 하단을 보도록 합시다. 요구 수익률의 결정 요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 17-2의 SML 모형에서 보면 증권의 요구 수익률의 결정 요인은 무위험 이자율, 시장 위험 프리미엄, 베타 계수인데 따라서 특정 기업의 위험의 변화, 시장과 경제 상황의 변화가 있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달라지고 주가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경제의 무위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는데,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증감이 예상되거나 실질 금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요구 수익률은 변동합니다. 결국 무위험 이자율의 변동은 SML 질풍의 이동으로 표현돼서 그림 7-8 우리 교과서 256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의 변화로 시장 위험 프리미엄의 크기가 달라지면 요구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하는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가 커져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며, 이 같은 요인에 의한 요구 수익률의 변동은 결국 SML 기울기의 변동으로 표현되는데, 그림 7-8의 두 번째 B, 기울기가 높아지면 베타 계수가 큰 주식의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기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별 기업의 체계적 위험의 변화가 있으면 베타의 크기가 달라지고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부채 의존도가 낮아지거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품의 매출액 구성비가 낮아지면 체계적 위험이 낮아져 요구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이 경우 SML 선상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 7-8의 A의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강의자료 2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7페이지입니다. 차익 거래 결정 모형의 특징과 요인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익 가격 결정 이론은 CAP형과는 달리 증권 수익률을 다수의 공통 요인의 선형 함수로 나타내는 보다 일반화된 시장 균형 모형입니다. 시장 균형 모형으로서 APT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 상태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없이
차익 거래에 의한 초과 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설명하며, 두 번째, CAPM에서처럼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시장 포트폴리오에 의존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충분히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구성 하에서 균형 가격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 수익률이 움직임을 단일 공통 요인보다는 다수 공통 요인과의 선형 관계에서 표시가 되고 있죠. 교과서 258페이지로 넘어가서 강의자료 27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차익 거래 혹은 재정 거래란 상품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산 것을 매입하고 동시에 비싼 것을 매각하여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까지 초과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증권의 경우도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야 하므로 균형 상태의 시장에서는 위험 수준이 동일한 증권들을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위험 수준이 동일한 두 증권의 기대 수익률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증권을 공매하는 동시에 그 매각되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위험 부담 없이 초과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겠죠. 이걸 차익거래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포트폴리오는 영의 투자자, 즉 체계적 위험이 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안입니다. 이러한 차익거래 행위는 초과 수익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균형 상태에 이르면 동일한 위험 수준인 두 증권의 기대 수익률은 결국 같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자료 28페이지, 우리 교과서 258페이지 그리고 259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APT는 요인 모형으로 자산 수익률이 GNP 성장률, 이자율, 유가 등 공통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는 수익 생성 모형입니다. 다음, 차기의 실현 수익률 R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RZ는 ER 플러스 U1, 우리 교과서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17-12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는 현재 시점의 예상되는 각종 정보에 근거한 주식 제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고, U는 차기에 예상하지 못하고 새로이 발생한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기대치 못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하지 못한 정보에 의해 야기되는 수익률 UZ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RZ는 E 플러스 S 플러스 시그마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S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들의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체계적 위험, E는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업 고유 요인의 변동치 못한 변동으로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Z는 이렇게 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요인 모형, 즉 F라는 공통 요인을 다수의 K 공통 요인으로 확대하여 표시한 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교과서 259페이지 하단 강의자료 2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PT의 도출입니다. 증권 수익률의 움직임은 다수 공통 요인의 선형 함수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차익 포트폴리오 구성은 추가적인 투자가 없음, 추가적인 위험 부담이 없음, 초과 기대 수익률은 제로로 보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위의 C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가 어느 개별 종목의 투자 비중이 매우 적도록 충분히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잔차 분산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고, 결국 공통 요인에 대한 민감도들 때 나타내는 체계적인 위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260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체계적 위험 베타만이 수익률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균형 상태에서는 동일한 체계적 위험 베타에 대해서 동일한 기대 수익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베타에 대해 상이한 수익률이 기대된다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것을 공매하고 그 자금으로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입하여 추가적인 투자 자금 없이, 그리고 전혀 위험 부담 없이 초과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겠죠. 교과서 26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면 잘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 A와 D의 기대 수익률, 공통 요인 1에 대한 민감도, 위험 위자리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교과서 261페이지 우측 그림 7-9를 보면은 포트폴리오 A와 무위험 자산에 각각 50% 투자하여 포트폴리오 C를 구성하면 D와 동일한 베타를 가지면서 기대 수익률 11% 된다고 보고, 포트폴리오 D를 공매하고 그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C에 투자하면 무위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그림 7-9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강의자료 31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강의자료 261페이지와 26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은 균형 상태에서 기대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에 비례하여 RA 선상에 놓이게 되며, 다음의 식과 같이 공통 요인 1단위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동일하게 될 때 RFA 선상에 놓이게 되고 차익 거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의 균형 기대 수익률과 각 공통 요인에 대한 베타 계수의 선형관계를 밝히는 APT에 따르면, 충분히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 P의 경우 공통 요인 K에 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은 자산 J의 K 요인에 노출된 위험 프리미엄 K 요인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이러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인 포트폴리오는 요인 K에 대한 체계적 위험이 1이고 나머지 요인에 대한 체계적 위험은 제로인 포트폴리오의 다음과 같이 또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산 J의 균형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의 각 K 요인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자산 J의 K 요인에 대한 베타 계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APT 인분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식은 교과서 263페이지 17-19, 20, 21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32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 263페이지 설명입니다. 이렇게 CAPM은 사실상 APT에서 체계적 위험의 원천이 하나, 즉
공통 요인이 하나라고 보는 특별한 경우의 시장 균형 모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실제 투자자들은 위의 시장 위험 이외에도 역사적 위험을 여전히 고려해야 되며 베타 계수를 측정하고 이용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유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CAPM과 APT의 비교를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의자료 3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교과서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의자료 33페이지. 효율적 시장 주식 가격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고 연속적인 주가가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증권 가격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어 그 정보로는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말하며 효율적 시장은 역시 여러 형태의 정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작동하면서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특정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게 무작위로 발표하며 증권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목적하에서 증권 정보를 경쟁적으로 입수하여 분석하려는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경쟁적인 정보 입수와 분석 활동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증권 가격은 곧바로 조정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34페이지 우리 교과서 267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조건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세 가지 정보를 집합해보면 그림으로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그 효율성의 가치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또한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현재의 주가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 어떤 투자자도 과거 주가 변동의 형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으로는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얘기하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주가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공표된 어떠한 정보나 이에 바탕을 둔 투자 전략으로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의 가설입니다.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자료 35페이지 이것을 설명을 하고 강의자료 35페이지 우리 교과서 내용들에서 효율적 시장의 특성에서 주가의 무작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주가 반응을 설명하고 있으며 교과서 270페이지 그림 7-11에서 새로운 정보 발생에 대한 주가 반응의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의 부재, 전문 투자자의 보통 수준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0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은 효율적 시장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 전략이나 거래 규칙을 수립했을 때 미래 평균 투자 수익률 이상의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용 가능한 특정 정보에 기초한 투자 전략이 세워졌을 때
그 투자 전략은 한순간 유효하였을지 몰라도 곧 이 투자 전략의 내용과 정보 가치가 신속하게 알려지게 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이를 모방하게 되므로 곧 이 투자 전략의 정보 가치와 초과 수익이 사라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기업의 이익 보고서와 같은 공표된 새로운 정보에 느리게 반응한다고 가정하고 당해 연도의 주당 이익 증가가 제일 높은 상위 10여 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웠을 때 이 전략이 과연 적정 수준 이상의 투자 성과를 계속적으로 가져올 것인가?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와 같은 투자 전략은 설령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그 정보 가치는 소멸할 것이며 곧 실패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투자자의 보통 수준의 투자 성과라는 것은 효율적 시장에서는 특정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과 모르고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투자 성과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투자 성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전혀 우연적인 것이며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정보를 발견하는 능력 면에서도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차이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효율적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사적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균 이상의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에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사적 정보라도 관련 경영 영역이 사전에 시장에서 평가될 것이므로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살펴보시죠. 기업 규모 효과와 거래해서 92년도 주식 수익률 모델을 발전시킨 내용들이 쭉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8주짜 제7장 강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 8주짜까지 들은 강의를 요약하여 중간 고사로 대체할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강의 청취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이 강의는 10월 23일자 제8주차 강의를 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